뉴스 속으로. 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는 주장을 펴왔던 백신 반대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코로나 백신 제조 회사인 모더나와 노바맥스의 주가는 6%, 그리고 파이저는 2%가 떨어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서류미 비자 추방을 위해서 무려 226년 전에 제정이 된 적성국 국민법까지 동원할 것으로 전해지자 인권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 반대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낙점하면서 지금 워싱턴도 그렇지만은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케네디 장관 후보자가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백신 거부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역시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이 속임수,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에 연루된 식품업계와 제약회사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해로운 화학물질, 오염물질, 식품 첨가물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로버트 케네디 2세가 미국을 위대하고 건강하게 만들 보건복지부 장관직의 최적임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로버트 케네디 장관 후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주 유명한 집안의 금수저 집안이죠. 그거는 아는데. 민주당 출신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그리고 네.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3지대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나중에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 하차를 하고 이번에 장관직까지 보장을 받게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 심지어는 케네디 집안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원래부터 환경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는데 대표적으로 백신 거부론자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치열하게 그동안 싸워왔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일부 백신에 포함됐던 수은 성분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보호라는 조직까지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선동이다, 이런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 백신 거부 운동에 열정적으로 나섰는데요.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은 홀로코스트, 즉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끌던 앤소니 파우치, 그 당시에 국립보건원장, 아주 제약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책까지 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케네디 장관 후보의 주장이 허위이고 미국의 공중보건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는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백신뿐만 아니라 충치 예방에 필요한 플로라이드, 불소죠. 그렇습니다. 불소를 또 수돗물에 넣는 것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건 정책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케네디 장관 후보자가 수돗물의 불소화 조치를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치 예방과 같은 구강 건강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70년 동안 권고해왔던 공식적인 보건 정책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또 평소에 첨가물이 없는 우유, 그리고 동물용 구충제인 아이버맥틴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버맥틴이라는 것은 한때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은 그런 구충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성향 소비자 권익단체에서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케네디 장관 내정자가 국가 보건에 대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인물이다, 그를 국가 공중보건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미국을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잘못된 보건 복지 정책으로 수십만 명의 목숨이 코로나 때 희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 사람을 케네디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해서 더 큰 재앙을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USC 전염병 전문 의사인 아카드 박사는 케네디 지명 소식에 대해서 공중 보건을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날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옛 트위터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아카드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오직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서 공중 보건을 결정을 하고 또 변경을 할 때도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이상적인데 코로나 사태부터 우리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중 보건이 우려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약품과 관련한 그 시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주식시장 장 마감 1시간 전에 로버트 케네디 2세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이 뉴스가 퍼졌습니다. 네. 그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 모더나와 노바맥스 주가가 6%씩 급락을 했고요. 파이자 주가도 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 독일의 바이오엔텍 주가는 7%나 떨어졌고 영국의 GSK도 어제 2% 떨어진 채 마감이 됐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내무부 장관으로는 덕 버금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도 사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트럼프 충성파라는 것인데 50개 주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노스다코타주가 어디 있지? 뭐가 특징인 곳이지? 아주 상당히 낯선 곳입니다. 여기에 주지사로 근무하던 인물인데요. 어제 트럼프 당선자가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이렇게 그 내무부 장관 후보로 버검을 임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버검 주지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사퇴를 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말을 갈아탔는데 한때는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도 검토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에너지부 장관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내무부를 맡기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내무부 장관은요. 한국에도 내무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은 아주 똑같지만 하는 일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내무부 장관은 주로 치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미국의 내무부 장관은 국유지, 공유지와 광물 이런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정식으로 장관이 될 경우에 이 화석 원료를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버검 주지사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주지사로 있는 동안에도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석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지속 가능한 가버너스 계획에 반대하는 편지를 공화당 주지사와 함께 작성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환경 보호보다는 천연자원을 많이 개발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스다코타는 눈 많이 오는 데죠. 눈이 캐나다 무지무지하게 오고. 국경지대 네. 중서부 지역에 인구도 적고 땅은 글쎄요, 넓고 네. 천연자원도 많이 있는 그런 예전에 지역으로 아카데미상 알려져 있습니다. 받은 파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노스다코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눈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는 곳. 자, 이 밖에 법무부 차관도 성추문 입막은 돈 지급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한 이 변호사 탓 블렌치를 임명하고 말았어요. 또 다른 대표적인 보훈 인사, 정실 인사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자가 성명에서 블렌치는 원래 훌륭한 변호사 출신이고 법무부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다. 이제까지 망가진 법무부 체계를 바로잡을 최적임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뉴욕 남부검찰청 수석 검사를 역임한 검사 출신인데 로펌에서 일하다가 사직을 한 뒤에 트럼프의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주요 형사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에서 수석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데니얼스가 13만 달러를 받고 이 돈을 지급한 뒤에 트럼프가 해당 비용을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 변호를 했었습니다. 원래 형량 선고가 내려져야 됐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결국 트럼프가 법정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이 사건도 끝내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을 적극 변호한 타드 블렌치를 법무부 차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에 중용을 한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정실 인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요.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서 무려 226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동원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법인가요? 네, 아주 생소한 예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AEA, 영어로는 Alien Enemies Act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법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그 네.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여태까지 그런 법이 있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26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언론에서도 이 생소한 법이기 때문에 이 리서치에 아주 분주하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적성국 국민법이 만들어진 것이 179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16개 주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나폴레옹 장군이 한창 세력을 키우던 시절에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미국 땅 안에서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유럽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제정된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땅에 대한 침공, 약탈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뒤에 14살 이상의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을 법에 따라 가두고 추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실제로 몇 번이나 발동이 된 거예요? 처음 발동된 것이 1812년 독립된 지 36년 뒤에 영국과 전쟁을 치렀을 때 처음으로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이제까지 3번밖에 나오지 않은 법인데 당초에는 외국 남성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땅에서 태어난 여성까지 확대가 됐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법을 따라서 일본 사람과 독일, 이탈리아 사람까지 3만 명 이상을 체포해서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구금되거나 추방되면 이민법 시스템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민법을 통해서 구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C 법대의 장 란스라이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법은 모든 기존의 절차를 묵살하고 체포와 추방을 아주 쉽게 하는 수단으로 트럼프가 애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 역시 10월달 유세에서 적성국 국민법을 왜 동원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을 받자 네. 당국에 엄청난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인, 독일인, 이탈리안 구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과하고 일로 인해서. 배상금까지 지불하고 네. 나름대로 성의는 보였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요. 이 적성국 국민법 이 법 때문에 구금이나 또는 추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혹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건 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통상적으로 이민 규제에 따라서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사례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만약에 이 법을 발동해서 이민자를 대거 추방할 경우에 미국 자유연맹을 비롯한 인권단체와 이민자단체가 불법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추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외국의 갱단 그리고 마약 카르텔이 과연 적성국 국민법상이 명시한 외국 정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그 빈 자리에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승계한다 이런 얘기가들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제 인준이 통과된다면 공석이 되는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 자리에 트럼프의 후보의 며느리인 라라가 물려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라라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과 프랑스 요리학원을 졸업한 재원인데요. 텔레비전 프로듀서 출신입니다. 180cm에 달하는 장신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의 부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까지 맡아서 선거운동을 아주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해서 시아버지인 트럼프의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라라 승계론 띄우기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탈락한 플로리다의 스캇 상원의원까지 뛰고 있는데
루비오 지명자는 국무장관으로 정식 지명이 되면 기존의 상원 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다음 선거가 있는 2년 뒤까지 누가 물려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있는데 여러 공화당 VIP들이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트럼프의 며느리를 차기 상원의원으로 지명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민 정책을 주도할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 차장, 국경총수 등 진영을 모두 확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민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 또 말씀하신 이제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 그 다음에 이제 짜르라고 그러죠. 국경짜르, 국경총수, 뭐 이런 추방사령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1기 때부터 또 아주 그 이후에도 뭐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이민 정책, 아주 초강경 이민 정책을 주도해온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선 뭐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제 그 노움이라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여성 주지사가 지명이 됐는데요. 예상을 좀 깨는 그런 지명이었습니다만은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국토안보부라는 게 꼭 이민 정책만 다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오히려 국토안보 말 그대로 미 본토의 안전, 맞습니다. 테러로부터의 그 위협을 더 대처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당선인이 그 지명한 것이 그런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충성 패널만 이제 기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번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명의 인물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면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열렬 충성파 이제 추종자들을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 보여준 것도 그렇고 여성구 주지사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두 사람은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이민 정책을 특히 이제 불법 이민 정책을 다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인정받습니다만은 국토안보 장관은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총괄 지휘하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즉각 그 메시지를 보낼 텐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지휘 책임은 국토안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에 이제 아이스라는 이민세관 집행국, 뭐 이민 간수국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이민 서비스국, 돈 받고 이제 그 이민 서류를 이민 신청서 같은 것을 또 시민권 신청서를 처리하는 곳, 또 국경 순찰대와 국경 뭐 세관 보호국이라 CBP라고 그러죠. CBP라고 하는 이제 국경 순찰대도 있고 보도 패트롤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공항 같은 데서 심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사람들까지 네. 이 아주 굉장히 방대한 그런 그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것이 이제 노움 국토안보 장관 지명자가 될 것이고요. 또 한 명이 참 30대 아주 약관인데 지금 한 40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티븐 밀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이 사람도 1기 백악관에서도 국내 정책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도메스틱 팔러시 디렉터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다른 국내 정책도 다 다뤄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이민 정책만 다룬 이민 정책의 설계사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다시 어찌 보면 승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비서실의 뎁티니까 비서실 부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비서실 차장이라고 한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책 담당 차장으로 이번에 또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르라는 사람은 이 톰 호먼이라는 사람으로 정말로 이제 베테랑입니다.
뉴욕 경찰부터 시작해서 국경 순찰 때도 있었고 또 이 미국 내 이민 단속,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추적하는 곳이 아이스라는, 이름도 참 아이스라고 적거든요. 참 그 이름도 잘 짓는데 그 아이스의 국장 대행을 마지막에 그 트럼프 일기에서 한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베테랑 이민 단속 요원,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뭐 트럼프 2기 본인 스스로 얘기다시피 첫날부터 뭐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부터 먼저 진용을 제일 먼저 갖추고, 근데 뭐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놨던 인물들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고요. 국토안보부 장관만 이제 그 하마팡에 올랐던 전급 장관 대행이 있는데 그분은 조금 좀 약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충성심이 좀 덜했는지 여성 주지사로 바뀌었지만은 두 사람 실질적으로 실제 불법 이민자 추방, 추적, 체포, 구금, 추방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뭐 총괄 설계하고 추진하고 조율하고 그러는 거는 스티븐 밀러가 맡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백악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추방사령관, 이 디포터 인칩이라고 합니다. 그 보드 차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국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미국 내 안에 들어와 지금 사는 사람 뭐 1,100만 명이라 할 수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천만 명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100만 명 중에서 80%는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미 그 국경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이들을 잡은 게 뭐 한 1,500만 명 잡았는데 800만 명 이상을 미국 내에서 뉴욕이나 뭐 콜로라도 뭐 이런 데다가 풀어준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역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을 고치겠다라고 이제 내걸고 대선에도 당선되는데 아주 상당히 이 이민자들, 합법 이민자들까지도 그 정책은 지지하거든요. 너무 그 정도로 이제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먹히는, 같은 이민자들이라도 자기들이 같은 미국 내 합법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으니까 이것은 좀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아마 공감대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첫날부터 내년 1월 20일부터 즉각 뭐 행정명령도 나오고 뭐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아주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을 이제 공언을 했잖아요. 그 정책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까요? 네, 이게 뭐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 갖고 보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닌 서류 미비자들과 멕시칸이나 라티노 이쪽의 그 불법 체류자라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쪽에 한인 사회에 있는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은 아주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냥 합법 비자로 왔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스테이라고 그러죠. 눌러앉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좀 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이제 구제 조치로 예전 같은 경우는 245Y 조항이라고 해갖고 돈 1,000불만 내면은 바로 또 이제 합법 신분, 영주권까지 신청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부시 때 이후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년 넘으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아침에 뭐 다 2천만 명, 1,100만 명을 다 추적을 해서 체포해서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디 벤스 같은 경우는 부통령 당선인은 1년에 한 100만 명 추방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근거는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도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1,100만 명 하루아침에 다 추적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추방 첫 번째 대상은 형사범죄자들입니다. 형사범죄로 일단은 전과가 기록이 되고 1년 이상 이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영주권자도 추방 대상이거든요. 근데 한인들이 가장 걱정할 게 뭐가 있냐면은 1년 이상인데 집행유예를 받아도 똑같이 실형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 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범죄 변호사하고 두 사람을 다 고용을 해서 반드시 365일이 아니라 364일까지 실형을 받도록, 징역형을 받든 집행유예를 받든, 집행유예라면 우리 치면은 보통 1년 징역형에 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이민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집행유예 1년 365일만 넘어가면 그냥 추방 대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조금 다른 데하고 조금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거는 이게 합법 영주권자라고 해서 형사범죄 기록이 있으면은 있죠. 1년 이상의 실형을 맞았으면은 추방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가장 조심할 분들은 최종 추방령을 이민 법원으로부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최종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분들은 D를 플리바겐을 할 때 반드시 364일까지 받아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받은 분들도 최종 추방 명령을 지금 받았는지, 그러면 아마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들부터 먼저 추적해서 아이스가 6,000명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같은 가능성이 좀 적지만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데는 지역 경찰이 나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추적해서 체포하고 이들을 아마 군부대 안에 일시 억류 시설, 디텐션 센터를 아마 천막으로 쳐놓겠죠. 일시적으로 구금하고 있다가 지금 군수송기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려면 그 계약을 맺고 돈 지불하고 뭐 돈도 많이 비싸겠지만은 그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갖고 그대로 이제 아마 연방 마샬까지 동원해서 그대로 이제 군부대 안에서 바로 태워서 본국 멕시코나 어디로 이제 추방하는 그런 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인에서 문제는 한인 사회 경제인데요. 뭐 라티노를 지금 라티노 노동력에 의존하는 한인 업소들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장,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농장도 그렇고 건설업체도 그렇고 또 호텔, 뭐 식당, 종업제, 청소 이런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 이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라 라티노 이제 종업원들을 고용했는데 첫 번째는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그러면 일시에 아마 잠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벌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어느 날 갑자기 그 종업원들이 안 나와서 사업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요. 네. 그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그 고용주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미리부터 지금 아직 1월 20일이 오기 전에 미리 아마 점검도 하시고 네.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후에 아직까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 올 시즌 시작할 때 그 쇼헤이 오타니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 영입하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썼었는데
그 돈을 이미 다 마련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읽어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정말 물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예상 바깥에 스폰서들이 뭐 줄줄이 섰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오타니가 7억 달러 계약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되자마자 사실 2달 만에 대부분 일본 스폰서들이죠. 들어보신 그 다이소라고 들어보죠? 다이소. 예. 또 ANA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ANA 항공사, 토요 타이어 회사, 그리고 코아 컴퍼니라고 이런 대형 스폰서십이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10년에 7억 달러 계약이면 1년에 어떻게 계산해 보면 6,800만 달러에 해당하는데 이 전체를 10년 뒤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이 최고 조건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오타니 개인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스폰서 딜을 받아가지고 1년에 스폰서십으로만 한 6,500만 달러가 들어온다니까 이 1년 연봉을 디퍼해서도 거의 비슷한 액수를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제 항공사 ANA는 도쿄에서 LA 간에 이게 하루에 3번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요. 이 말씀드린 그 코아 회사라는 이 회사는 다저스의 공식 일본 진통제 회사가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폰서십이 하늘을 치솟는데 정말 다저스가 뭐 말씀하신 대로 오타니도 그렇고 뭐 야마모토, 글래스나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 돈 다 이미 회복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뭐 이번에도 또 뭐 스타디움 고치는데 뭐 1억 달러를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오타니가 에인젤스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에인젤스 시절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에인절스도 사실 그 6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추가로 수익을 아주 짭짤하게 재미봤죠. 네. 그때 당시에 이 에인절스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그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매년 한 수천만 달러, 1,500, 2천만 달러 정도는 올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오타니 가치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뭐 티켓 수입이라든지 유니폼인 머천다이징 이 판매 이런 게 굉장히 돈이 된다고 해요. 네. 에인절스는 정말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기는 거부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한 2천만 달러 정도는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마지막 해에 그 구단주가 오타니를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전에도 트레이드하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트레이드 하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들어오는 돈 내년 때문에 때문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타니가 에인절스에 있을 때도 이 오타니를 이용해서 그 프로모션이 한 7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5게임 동안의 관중 수가 4만 1,000명이 넘어가서 최고였는데 나머지 게임은 에인절스는 다저스하고 크게 차이가 나죠. 나머지는 관중 수가 보통 3만 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그 일본에서 오는 그 관광객 수입이 짭짤했고 또 이들로 인해서 그 로컬 경제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이제 다저스에서는 이 규모가 몇십 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다저스 사람들이 워낙에 머리가 좋아요. 이 프로모션하고 이런 데는 네. 이야, 네. 일각에는 있는 팀이에요. 네. 근데 뭐 올 시즌 다저스 저 티켓 판매도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다저스가 사실 관중 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구단이에요. 그렇죠. 지난 10년 연속 관중 숫자 1위를 지키고 있고 여기 오타니가 더 와가지고 더 가열을 됐죠. 이번 방금 끝난 2024년 시즌에 다저스 게임 81경기 중에 평균 관중 수가 48,657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건 작년 47,371보다 한 1,200여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티켓 판매하는 그 회사 중에 스타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내놓은 숫자를 보면 자기들이 파는 5장 중 1명은 이번에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이 구입했다고 해요. 와. 이건 개인이 구입한 건데 이거보다도 이제 일본 최대 여행사가 패키지 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숫자로 다 매진되고 이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데이브 라버츠 그 감독이 그랬어요. 데이브 라버츠 감독이 생각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1972년생이어가지고 올 시즌 다저스 스타디움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비틀즈가 미국 상륙했을 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때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말 이 다저스 티켓 판매는 전체 1위고 정말 그 작년만 해도 풀이었다고 합니다. 다저스가. 근데 2위로 올랐고 이 원정 게임 티켓 판매도 다저스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다저스 그 가는 그 원정 팀을 갔을 때도 거기서 다저스가 온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 티켓 세일 면에서 그동안에는 이 전체 인터내셔널로 봤을 때 티켓 파는데 영국이 최고 티켓을 많이 사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본이 1등으로 올랐습니다. 하하. 아니 그러니까 오타니가 또 올해는 투수가 아니라 이제 이 타자로 활약했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습니다. 뭐 티켓이 더 많이 팔렸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올 시즌 메이저리그 유니폼 판매에서도요. 오타니의 유니폼이 단연코 1위 지키고 있겠죠. 단연코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저는 아는 사람 중에 한 2명이 오타니 저지를 샀다고 그러던데 저는 네. 깜짝 놀랐는데 예. 뭐 $200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하나가. 맞아요, 아니, 맞아요. 저 이번에 보니까 저 뭐야 모자가 저는 예전에 살 때는 15불, 20불에 사던 기억이 나는데 48달러, 48달러가 붙어 있더라고요. 모자 하나에. 그러게요. 오타니가 네. 단연코 1위고 그리고 이제 탑 5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위가 그 필리스에 있는 브라이스 하퍼가 2위고요. 3위가 이번에 양키스에 그 저주했던 에런 저지가 3위에 올라 있고 4위가 우리 다저스의 무키 베츠가 4위고 5위는 뉴욕 맷스의 프란시스코 린도 쇼스탑이죠. 이게 탑 5인데 이 우리 좋아하는 프레디 프리먼은 18위에 올라 있고 이 영원한 다저 이 클레이턴 커셔는 19위에 올라 있네요. 이 선수들마다의 유니폼 가격이 다른가요? 아니면은 유니폼 가격은 다 동일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 있을 텐데 네. 아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구 이름이든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나 많이 팔리냐가 문제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 저 문 박사님, 네. 문 박사님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쇼헤이 오타니에 조치 넘버가 있고 이름이 있는 유니폼 사실 거예요? 저는 이걸 떠나서 모든 뭐 레이커스니 다저스니 이런 운동 유니폼은 절대 안 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꼭 입고 다니는 거 너무 우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말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그냥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통일시켜서 입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쇼헤이 오타니지만은 과연 유니폼을 살까 이름이 박힌 걸 살까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요. 청년들은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네, 청년들은.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거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네. 오타니 저지를 사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본 선수의 그 이름이 박힌 걸 입게 되면은 좀 눈총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말이에요. 이 왜 한일 관계가 뭐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망설이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렇지는 않네. 네. 그러게요. 네. 그러면 저 이 오타니를 영입을 해가지고 다저스가 지금 구단 차원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로 올린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엄청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아까 엔젤스가 한 $2천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이 다저스가 추측되는 액수가 올해 1억 2천만 달러로 나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 구단주 마크 월터 이 사람 그 흰머리에 이분 나올 때 시상식에 왔는데 개인 자산만 120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물론 돈 많죠. 예. 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이 구겐하임 파트너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다저스는 돈 걱정 없는 구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타니를 이렇게 돈을 많이 줘도 전혀 걱정이 없다 그러고 사실 그 10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억 2천만 달러 그랬는데 10년 동안에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다저스는 그 뭐 유명한 뭐 완소터나 프리드 같은 이런 프리 에이전트를 막 지금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저스가 우리 좀 타운에 LA 커뮤니티에 그 많이 번 돈을 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94년도에 다저스와 계약을 한 게 사실은 시대가 너무 일렀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박찬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도의 다저스와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한인 커뮤니티의 그 이 반응도 훨씬 더 컸을 거고. 그랬겠죠. 예, 그다음에
뭡니까 이 저 다저스트가 벌어들이는 돈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랬겠죠.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네. 울고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요. 그 로벌슨 감독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앞날은? 뭐 매년 시작할 때마다 로버츠 감독 올해가 마지막일까 잘라야 되는 이런 소리 맨날 일어나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그건 물 건넌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로버츠 감독은 뭐 본인이 나 그만둘래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저스 제너럴 매니저 브랜든 곰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겨울에 계약 연장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머무를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네요. 정말 이번에 뭐 우리 다 봤습니다만은 그 선발진 부상에 정말 불펜 사용하면서 이런 매니지먼트는 최고 업적으로. 이번에 잘했죠.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한 게임 기억나시죠? 그 올라가서 블레이크 트라이닝 가슴을 때리면서 한마디 했던 그 장면하고 마지막 그 워커빌로 그 마무리 올 시즌의 최고 이미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는 제 몫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프론트 오피스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르는 거에 그냥 순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자기 자신의 이 뭐랄까 이 저 매니지먼트 그 이 방법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성공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위치를 맞습니다. 구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